네, 오늘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랜만에 네,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거나 하면 좀 남성분들 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이게 기온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체온도 영향을 받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추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제 반응하는 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질환, 뭐 심장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질환이라든가 모든 질환들이 사실 겨울에 조금씩 더 악화됩니다. 근데 네. 대표적으로 이 비뇨기과 질환이죠. 이 전립선 질환도 겨울이 되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또 내원 환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그렇군요.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안 이제 막 독감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즌이 되면 이제 감기약도 좀 많이 드시는데 감기약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겨울 되면 이제 감기약 드시고 나서 본인이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그냥 일반적인 감기약을 드시면 뭐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 드셔서 요도가 갑자기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요폐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거나 뭐 119 아니면 비뇨기과 가서 소변을 빼내는 그런 경우도 겨울이나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많이 생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든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뇨 장애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도 좀 알아볼게요. 네, 배뇨 질환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증상도 있고 원인도 있고 있는데 네. 뭐 내용을 보면 전립선 때문에 배뇨 질환에 그 장애가 생기는 게 가장 많고요. 네. 우선은 이제 방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이제 주로 과민성 방광, 방광이 예민해지면 불필요하게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과민성 방광도 배뇨 장애 원인이 되고 또 요실금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도 있죠. 그다음에 뭐 감염이 돼서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생겼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배뇨 장애의 한 원인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전립선 질환, 특히 네. 이제 춘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증상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소변 횟수가 늘어나는 게 배뇨 장애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하루에 나는 몇 번 소변을 보는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 동안 8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이건 너무 자주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잠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2번 이상 이제 화장실에 가는 문제 뭐 심하면 3번, 4번, 5번 계속 늘어나는데 이 횟수도 굉장히 중요한 배뇨 장애 주요 증상이 되고요. 요실금 증상도 가끔씩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소변이 이제 배출되는 거죠. 뭐 기침을 한다든가 웃을 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차를 타고 가는데 공용버스인데 중간에 참지 못해서 막 실례를 하는 그런 경우 요실금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도 배뇨 장애의 아주 중요한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압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변이 지금 뭐 소변에 뭐 기침을 하거나 웃었을 때 소변이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너무 그 힘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오다가 끊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 압력에 관한 이제 배뇨 장애 증상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뇨감은 소변을 분명히 잘 누운 것 같은데 계속 남아 있는 느낌 때문에 불쾌한 느낌, 그러니까 찝찝한 느낌 이런 느낌도 배뇨 장애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이런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흔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정도 좀 비율일까? 남성분들의 한 몇 퍼센트? 예. 이제 환갑 지나고 나면 네. 배뇨 장애가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뭐 60대 60%, 70대 70% 네. 계속 그 늘어나는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요즘은 또
그렇게 고연령층이 아닌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또 이렇게 이 전립선 질환이 늘어나는 그런 또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전립선 질환은 크게 세 가지, 3대 질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전립선염,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세 번째가 전립선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증상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서 단순히 나는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증상이 섞여 있고 원인도 섞여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서 보자면 전립선염은 주로 염증이 원인이긴 한데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야간뇨, 그다음에 빈뇨 자주 보는 거죠. 그다음에 네. 급박뇨라는 게 화장실에 바로 눈앞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참지 못하고 막 급해지는 증상. 네,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나 불쾌감이 전립선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대개는 소변이 콸콸 나오지 않고 쫄쫄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한 거, 세뇨. 그다음에 지연뇨라는 거는 소변을 보기 시작해서 바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누고 싶은데 몇 초 걸리는 경우, 심하면 1분까지 걸리는 경우 이런 증상을 지연뇨라고 하는데 비대증의 네.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또 힘주면 나오고 이거 이제 단절뇨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혈액 검사를 해서 PSA 수치를 관찰을 해보시면 이 수치가 제로에 가깝게 나타날수록 건강하다 볼 수 있는데 네. 되게 이제 수치 4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3대 전립선 질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까지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연세가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젊은 층도 요즘에는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전립선 질환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꾸준하게 전립선 환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20대, 30대가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20대에는 53%가 이제 증가했고 30대에는 25%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첫 번째가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다른 기관에는 없이 뇌하고 전립선에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과거에는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논밭에서 뭐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다 사무직에다가 컴퓨터 베이스로 일을 하죠. 게임도 많이 하죠. 하니까 이게 활동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 이게 네.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노화가 되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다 전립선 혈액 장벽 문제까지 겹쳐지니까 나이가 들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젊은 층에서도 좀 미리미리 이런 전립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크면 증상이 또 심해질 수 있는 전립선 질환, 한방적인 치료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볼 테고요. 부쩍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좀 늘었다거나 또 화장실 가기가 좀 두려운 분들 계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급성 요폐가 재발할까 두렵다라고 하셨고 작년에 급성 요폐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소변을 빼낸 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급성 요폐가 뭔가요? 라고 좀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급성 요폐가 지금 이분은 40대 연령대이신데 이건 빨리 치료를 해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폐라는 거는 요관이나 요로가 막혀가지고
방광에 들어있는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응급 상황인데요. 네. 이분은 지금 작년에 이미 그런 요폐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요폐 환자들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50%, 많게는 70% 이제 재발하는데요. 요폐가 생기는 요인은 생각보다 이 요관이 굉장히 좁아요. 가장 좁은 곳은 1mm, 2mm밖에 안 되니까 국수 한 가닥 정도 굵기밖에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져서 소변이 전혀 안 나가면 이게 요폐 증상이라고 해서 방광이 팽창하고 역류해서 신장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작년에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요거를 근본적인 치료가 좀 먼저 앞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뒤쪽에 치료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인데요. 예,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이 마려워서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또 피곤하다고 하셨고 아직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밤에 푹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좀 피로함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야간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피로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이분이 60대 남성분이시잖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제 야간요가 두세 번 깬다 이런 내용이신데 이 야간요가 생기는 원인이 전립선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방광까지 고장이 나서 이제 이런 야간요가 생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방광의 용적이 350 내지 4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꽉 채워서 한 번에 비워야 되는데 두세 번 깬다는 거는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서 그 과민해진 방광이 요일을 느끼기 때문에 잠을 깨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야간요를 잘 치료하려면 전립선과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방광까지 같이 치료를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이쪽에 그 염증이라든가 노폐물을 빼내면 방광도 튼튼해지고 전립선도 튼튼해진다.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요. 두세 번이면 이미 이제 치료 시기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봐집니다. 치료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더는 이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 하나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만칠 둘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성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2시간 반마다 한 서너 번 보거든요. 네, 그때 소변량을 혹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소변량은 맥주컵으로 2컵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소변량이 종이컵 정도로 나오는지 아니면 맥주컵 정도로 나오는지 소변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맥주 종이컵에 한 잔 반 뭐 이래 나옵니다. 한 잔 반 정도면 한 200cc나 250cc 정도인데 네, 이거 이제 2번 내지 3번 깨서 지금 잠을 설치는 야간요신 것 같은데요. 이거 치료하시려면 단순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전립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광까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 상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립선에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끔 수술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수술해가지고 치료가 되게 힘든 게 야간요입니다. 그래서 치료 어떻게 하느냐. 전립선과 방광이 붙어 있고 거기에 염증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염
준해서 방광염에 준해서 염증을 잘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제가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걸 잘 청소해내서 염증을 빼낸다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렇게 전립선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한 전립선의 구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혈액장벽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구조인지 좀 설명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혈액장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해부학적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장 유명한 곳이 뇌에 있는 혈액장벽, 오른쪽에 이제 BBB라고 표시되어 있는 뇌 혈액장벽인데 이게 제일 먼저 그 의료계에서 이 BBB 장벽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네. 이제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혈액을 파란색 물감을 넣어가지고 전신을 이제 운행시켜 봤더니 온 몸이 파랗게 바뀌는데 혈액만 빨갛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뇌만 빨갛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게 염색약이 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뇌에 있는 혈액 장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뇌에 있는 혈액 장벽하고 똑같은 개념의 장벽이 전립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혈액 장벽, BPB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장벽이 혈액 순환을 이제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독소가 쌓이면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그래서 뇌도 굉장히 난치병이고 전립선도 상당히 난치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립선에서는 이 혈액장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네. 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뇌에 그런 혈액 장벽이 있는 것처럼 전립선에도 전립선 혈액 장벽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 다 임신에 관련된 정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기는 고안에서 만들어지지만 나머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임신될 때까지 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전립선이고 전립선 액이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분 공급, 그다음에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성 강화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정자가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정을 도와주는 역할이 전립선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윗부분 소변하고 그 전립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괄약근도 여기에 존재하는데 이 괄약근이 이렇게 튼튼해야 소변이 잘 안 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장벽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고 이것 때문에 고장도 잘 나고 치료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립선을 좀 잘 지켜내려는 목적으로 네, 이런 우리 몸이 장벽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반응을 들었죠. 사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약이 침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침투도 어렵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 네, 전립선이 많은 환자분들이 막 몇 년 약을 드셨다 혹은 뭐 평생 약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약물 침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뇌와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방향성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안 될 적에 다른 부분의 영향보다 전립선이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노폐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이제 비대증도 되고 염증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이 뇌와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의 특성이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치료의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저희는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혈액 검사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혈액 검사 중에서도 다양한 수치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비율입니다.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 있는 이제 지방,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낮을수록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혈액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네. 실제로 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비율이 1대1에 맞춰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뭐 1대2, 1대3, 1대4, 심지어 1대1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1일 때 중성지방이 16까지 올라가는데 이 수치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혈액 검사 하셨을 때요, 이 수치를 한번 잘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대1이 나왔다 그러면 나 지금 혈액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대1이다. 그러니까 TG 중성지방이 4배다. 혹은 뭐 6배다, 16배다 이렇게 올라가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이 수치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학계에서는 이게 심장마비의 어떤 예측 수치로도 쓰일 정도로 이 두 가지 수치의 혈액 검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할수록 전립선도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한 혈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요거와 관련된 실험도 있었다면서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네. 그 늙은 쥐와 젊은 쥐 그 두 마리의 혈액을 옆구리를 병합해 가지고 연결시킨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혈액이 두 마리가 젊은 피, 그러니까 젊은 쥐의 깨끗한 피가 늙은 쥐의 그 문제 있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한 몸처럼 이제 순환을 시켰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라운데요. 늙은 쥐가 건강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그 파란색 그림이 뇌에 있는 그 분지가 얼마나 많이 이제 늘어났느냐를 보고 있는데 네. 심지어 뇌혈관의 부피와 분지가 증가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나 뇌세포, 뭐 털의 윤기 반짝반짝 이렇게 바뀌는 결과가 이 깨끗한 피를 공급받은 늙은 쥐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네이처지에 2004년인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결과인데 혈액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끗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젊은 쥐의 피를 또 늙은 쥐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회춘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면서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주변에 이제 좀 연세 있는 분들은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혈압약뿐만 아니라 뭐 고지혈증 약부터서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 그만큼 그 혈액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쓰리고를 쓰리고 없이 평생 지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이 쓰리고 질환이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에서 6.5%를 제외한 93%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약 중에 하나를 먹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한국으로는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 대개 90%가 다 이 약을 먹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반증하느냐면 혈관과 혈액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쓰리고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고지혈증 약을 끊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꼭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혈증 약이 간을 억압해가지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만드는 강압적인 그런 치료인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에서 원래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세포막에 중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뇌세포든 아니면 전립선이든 세포막의 성분인데 이걸 강제로 못 만들게 하니까 세포는 약해지고 간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콜레스테롤 약부터 좀 끊자 이렇게 해서 제가 티칭을 해드리면 의외로 더 빨리 치료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혈관, 혈액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근본적인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밤에 화장실 많이 가시는 거 이것도 좀 치료가 빨리 필요한 질환이잖아요, 그죠?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 첫 번째가 야간뇨예요. 네. 두 번째가 급박뇨인데 야간뇨는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잘 자야 되는 이 부분을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뇨는 정말 중요한데요. 야간뇨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야간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허성 야간뇨냐 아니면 어혈성 야간뇨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야간뇨가 있는데 어떤 쪽이지? 제가 아까 소변 양이 어느 정도냐고 여쭤봤는 것처럼 소변 양이 많으면은 이게 많다는 거는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야간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소변량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변량이 많아지느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소변을 농축하게 돼 있는데 그 농축이 안 돼서 소변량이 많아지면 방광이 팽창하면서 야간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호성 야간뇨라고 하는 거고요. 어혈성 야간뇨는 아까 그 환자분 제가 그 답변해야 됐던 그분처럼 네. 종이컵 한 컵, 두 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깨는 경우는 어혈성 야간뇨예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적은데도 방광이 예민해져서 방광이 자꾸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는 건데 이거는 방광벽이 약해진 방광벽 안에 어혈이 있기 때문인 그래서 어혈성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이 야간뇨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이걸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방광을 같이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과 방광 동시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광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가 방광의 좀 구조적인 부분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림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네. 방광은 매우 독특한 삼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구강에 있는 점막, 위장에 있는 점막 이렇게 점막을 다 이해하고 계신데 이 점막은 그 장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죠. 근데 방광은 점막 플러스 개그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호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그 가장 중요한 근육, 그러니까 고무풍선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근육 위에 이제 방광 점막이 있고 개그층이 있다. 이렇게 삼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기인데요. 네. 이렇게 보호막이 강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소변이 독하기 때문이죠. 소변이 방광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방광벽을 자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광이 튼튼했을 때는 방광이 차도 아니면 소변이 지나가도 자극을 안 받을 텐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방광벽이 이렇게 삼중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면 네. 이렇게 그 자극에 대해서 제어가 되는데 얇아져 있거나 저렇게 패여져 있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그 통증이라든가 자극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요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광을 튼튼하게 하려면 방광 속에 숨어있는 어혈, 세균 같은 거를 청소를 해내고 방광벽을 보강하면 젊었을 때처럼 방광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오래 머물러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방광이 이렇게 삼중의 보호막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을 잘 치료를 해야지 이런 야간뇨 같은 증상들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을 있을 때 이제 증상들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야간뇨 외에도. 네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비대증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보통 전립선 크기가 탁구공보다 작은 20g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커지냐면 영국 환자 기준으로 350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20이 350까지 커진다는 거는 이 전립선은 무한히 커지는 장기다. 엄청나게 커지는 장기인데 이렇게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혈액순환 저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전립선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 전립선은 장벽이 있는 만큼 이게 굉장히 그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표면적을 키워서 산소를 많이 흡수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증식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야간뇨, 빈뇨, 그다음에 소변 주기가 약해지는 세뇨, 지연뇨, 절박뇨, 급박뇨와 같은 말인데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안에서 일어난 중요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